안녕하세요. K감동 피플입니다. 하버드 명문 교수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석유도, 금도, 가스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는가? 그가 찾은 해답은 바로 대한민국. 전 세계 학자들이 비웃던 그 이론이 국제정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고 있는 한국에 숨겨진 자원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그 기적의 서막을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4월에 찬바람이 캠브리지 강가를 스쳐 지나갈 때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 건물의 4층 연구실엔 한 남자가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의 이름은 다니엘 하트먼 하버드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종신 교수로 국제자원정치 및 동북아 정세 전문가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외교관의 아들이자 세계 40여 개국을 넘나든 국제정치 엘리트지만 오늘만큼은 책과 논문을 앞에 두고도 이따금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에 잠겨 있었다. 그의 시선은 저 멀리 환한 봄 햇살 넘어 기억 속의 서울을 향하고 있었다. 그때 난 아무것도 몰랐지. 그는 조용히 중얼이며 오래된 노트북을 열었다. 바탕화면 한가운데엔 대한민국, 나의 또 다른 스승이라는 문서가 고요히 깜빡이고 있었다. 1999년 봄, 다니엘은 갓 임용된 젊은 교수로서 하버드 아시아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대한민국의 명문대학인 한강대학교에 교환교수로 파견되었다. 당시 그는 동북아에 대해 편견에 가까운 무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저 잠깐 머물다 오는 거겠지. 중요한 건 유럽과 중동이지.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인천공항에 내렸지만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 다니엘이 가장 먼저 느낀 건 질서였다. 인천공항의 구조적인 효율성과 공공시설의 청결함은 당시 미국 공항들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리고 공항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향하던 중 그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 위로 쏟아지는 불빛 속에서 생산하는 도시의 리듬을 느꼈다. 마치 도시 자체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 같았다. 한강대학교에서의 6개월은 그에게 한국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여다보게 만든 시간이었다. 학생들은 예의 바르고 강의실은 늘 긴장감으로 가득했고 교수들 간의 학문적 교류도 진지했다. 특히 동료 교수인 정태훈 박사는 자원 없는 나라에서 기회를 만들려면 국민이 자원이어야죠라는 말을 자주 하곤 했다. 그 말이 당시에는 추상적으로만 들렸지만 20년이 흐른 지금에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기게 된 것이다. 2025년 다니엘 교수는 국제학술대회 글로벌 리소스 포럼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받는다. 주제는 21세기의 전략 자원과 지정학. 초청장을 받은 순간 그는 흔히 다뤄지는 석유, 천연가스, 리튬 같은 자원을 떠올리다 문득 대한민국이 생각났다. 한국은 그런 전통적인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기술 강국으로 세계를 리드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 그는 발표 주제를 급히 바꾼다. 보이지 않는 자원 대한민국이 증명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본격적인 발표 준비에 착수한다. 동료 교수들은 말린다. 사람들은 가시적인 자원 이야기를 듣고 싶어해. 산업용 희토류라든지 대한민국은 관심 못 끌걸? 하지만 다니엘은 확신한다. 그가 그 땅에서 직접 느꼈던 생생한 체험. 국민 개개인이 자원이 되는 나라. 그리고 그 자원이 만들어낸 국가 발전의 기적. 이건 단순한 통계와 수치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나의 이야기로 풀어야 해. 그는 다시 노트를 꺼낸다. 1999년 봄 서울 종가격 근처 작은 분식집에서 자신에게 김밥과 우유를 사줬던 그 대학원생의 따뜻한 미소. 자신이 전철에서 실수로 잃어버린 지갑을 끝까지 찾아줬던 경비원 아저씨. 그리고 함께 강의안을 준비하며 밤늦도록 남아있던 젊은 조교, 민지. 그들이 바로 한국의 자원이었고 그 따뜻한 인간의 힘이 바로 지금 한국을 만든 원동력이었다. 다니엘 교수는 책상 위에 발표 제목을 적는다. The Invisible Assets, How Korea Redefined National Wealth. 그리고 조용히 웃는다. 이제 세상은 자원의 의미를 다시 써야 해. 국제학술대회 GRF 2025 자원의 미래와 지정학적 전환. 올해 대회는 유엔 개발계획 후원 아래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었고 세계자원 관련 석학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발표자 명단에는 중동 석유 정책의 대부로 불리는 알마드 아라산 박사, 중국 희토류 전략의 설계자인 류민 교수, 그리고 노르웨이 천연가스 위원회의 대표 잉게르 스톨 박사 등 세계 자원 패권의 중심 인물들이 줄줄이 올라 있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 하나, 다니엘 하트먼. 발표 주제는 보이지 않는 자원 대한민국이 증명한 21세기의 새로운 패러다임. 청중의 반응은 엇갈렸다.
한국이 자원 강국이라고? 삼성 얘기하려나? 분석이 아닌 감성팔이 아니야? 회의 전날 다니엘은 대회 준비실 한쪽에서 혼자 발표 자료를 정리하며 고요한 긴장감 속에 있었다. 그의 발표 파일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 발표는 숫자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과 집단의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부터 시작됩니다. 발표가 시작되자 먼저 알마드 박사가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중동의 석유 수출 구조와 OPEC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조하며 21세기의 자원도 결국 땅 밑에서 나오는 것이라 단언했다. 그 다음은 중국의 류민 교수. 그는 희토류 공급망의 탈미국화, 아프리카 투자 확대 전략을 설명하며 자원은 기술이 아니라 통제력의 문제라 말했다. 각 발표마다 청중은 고개를 끄덕였고 기자들은 빠르게 요약 기사를 타전했다. 그 분위기 속 마지막 순서, 다니엘 하트만 교수는 천천히 단상에 올랐다. 그의 첫 마디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원이라고 말하는 것들, 그것들은 전부 한정되어 있고 언젠가는 고갈됩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고갈되지 않는 자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는 발표를 이어갔다. 1999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 나라에는 석유도 없고 금광도 없으며 천연가스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는 25년이 지난 지금 AI 반도체 세계 점유율 1위, 문화 수출 7위, 기술력 세계 5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기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다니엘 교수는 스크린에 1990년대 한국의 모습과 지금의 도시 풍경을 교차 편집한 영상을 띄웠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쓰레기 더미가 있던 곳에 IT 벤처타운이 들어선 풍경, 골목 식당에서 시작한 작은 브랜드가 세계 백화점에 입점한 과정,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 있던 것은 바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국의 자원은 국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자원화하고 다음 세대에 그 가능성을 계승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잠깐의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알마드 박사가 손을 들고 물었다. 하트만 교수, 한국이 인재를 자원으로 삼았다는 발상은 흥미롭지만 그것은 너무 이상주의적이지 않습니까? 자원은 관리 가능한 실체여야 합니다. 다니엘 교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껏 파이프라인과 매장량을 이야기했지만 AI, 바이오, 로봇 기술, 우주 개발은 모두 사람의 머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키워낸 사회 시스템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보이지 않는 자원입니다. 그는 이어서 한국의 교육 시스템, 경력, 기업 문화, 공공보건, 민주주의 발전의 여정을 짧게 요약하며 한국은 집단의지라는 자산을 자본화하는 데 성공한 나라라 설명했다. 발표가 끝난 뒤 일부 청중은 반신반의하며 자리를 떴지만 몇몇 젊은 학자들과 아프리카 개발 전문가들은 다니엘 교수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한국의 사례는 우리에게도 희망이 됩니다. 자원이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주셨습니다. 그날 밤 다니엘 교수는 숙소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첫걸음을 뗐다. 이제부터 그 자원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다음 발표 슬라이드를 만들기 시작했다. 슬라이드 제목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어떻게 자원을 만들었는가? 대한민국의 3가지 비밀. 제네바 국제회의장의 거대한 홀. 다니엘 하트만 교수의 발표가 끝났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싸늘했다. 앞선 석유가스 관련 발표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지만 그의 이야기에선 박수도 반론도 조심스러웠다. 마치 공감은 하지만 받아들이기엔 아직 이르다는 묘한 기류. 그는 자신 있게 대한민국의 숨겨진 자원을 언급했지만 세계는 여전히 물질적 자원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 누구도 직접적으로 그를 공격하진 않았지만 알마드 박사의 시선은 분명했다. 재미는 있는데 현실성이 없군. 그날 저녁 다니엘은 세션 뒤풀이에 참석했다. 비공식적으로 학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였다. 중동과 유럽계 석학들이 모여 앉은 테이블에서 뜻밖에도 알마드 박사가 다니엘을 불렀다. 다니엘, 당신 발표는 신선했어요. 하지만 너무 이상주의적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자원이라는 건 마치 사랑이나 정의를 자원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잖아요. 다른 학자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중국계 학자 류민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을 덧붙였다. 우리도 교육과 인적 자본에 투자하지만 그걸 국가의 자원이라 부르진 않습니다. 결국 산업은 리튬과 희토류가 좌우해요. 실제 파워는 거기서 나오죠. 그 순간 다니엘의 손은 무의식적으로 주머니 속에 들어갔다. 그가 꺼낸 것은
오래된 한국 지하철 교통카드였다. 카드 앞면에는 당시 유학 시절 한 대학원생이 선물해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라가 가진 자산은 흙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는 테이블 위에 카드를 올려두며 말했다. 제가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면 왜 이 나라는 모든 걸 현실로 만들어냈을까요? 인터넷 인프라, 의료 체계, 문화산업, 기술 창업 생태계. 그걸 만든 게 무형의 의지와 시민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입니까? 모두 말이 없었다. 그 순간 학계의 중심부에서 비웃음을 던졌던 이들이 조용히 시선을 피했다. 다니엘 교수는 대회를 마치자마자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이번에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본격적인 검증의 시작이었다. 내가 말한 자원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직접 다시 확인하자. 서울은 여전히 분주했다. 그는 공항에서 곧장 지하철을 타고 시내로 들어갔다. 모두가 규칙을 지키며 조용히 탑승하고 누군가 짐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주워주는 모습. 그의 눈엔 매 순간마다 자원이 흐르고 있었다. 그가 처음 향한 곳은 옛 제자 최민지 교수가 일하는 한 중학교. 그녀는 이제 교육학 박사로 성장하여 혁신형 교육 과정을 연구 중이었다. 교수님, 한국이 가진 최고의 자원은 바로 시민성이에요. 정해진 길만 가는 게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려는 의지가 학생들 안에 있어요. 그녀는 실시간 협업 기반의 수업을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고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며 무언가를 함께 만들어내고 있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 남겼다. 이건 단순한 교육이 아니다. 자생적 자원 창출 시스템이야. 며칠 후 그는 다음 자원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서울시의 한 시민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의료 체계의 접근성과 공공성, 이것도 그가 주목한 한국의 비가시적 자원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뜻밖의 문제가 발생했다. 그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접수 창구 직원이 조금 퉁명스러운 말투로 절차를 설명하며 서류를 들이밀었다. 그는 순간 당황했다. 친절한 국민이라는 이미지와는 다르잖아. 이전 기억과 달리 이번엔 약간 무시당한 듯한 기분이 들었다. 역시 내가 한국을 너무 미화했나? 그는 병원을 나서려다 뒤편에서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혹시 언어가 불편하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한 간호사가 다가와 모든 절차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며 오해를 풀어줬다. 그분은 오늘 새로 온 분인데 외국인 대응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가 봐요. 원래는 저희가 다 안내해드려요. 그리고 그날 그는 진료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진료비는 단 5,000원. 미국에서라면 기본 진료만 받아도 200달러는 훌쩍 넘었을 것이다.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보다 시스템이 인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어요. 한국은 이미 미래에 살고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의 짧은 체류 후 그는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새롭게 구성했다. 한국의 첫 번째 자원 시민의식, 두 번째 자원 시스템화된 공공성, 세 번째 자원 집단의지와 지속성. 그는 슬라이드 한 장을 추가했다. 진짜 자원은 지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관계 안에 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 한국에서 찍은 영상 속 길을 건너는 노인을 부축하는 학생들, 지하철에서 다리를 다친 승객에게 먼저 다가가 버튼을 눌러주는 청년. 그 모습 하나하나가 그의 발표를 증명하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일정 마지막 날, 다니엘 교수는 홍대 인근의 카페에 앉아 다시 발표 내용을 다듬고 있었다. 공공데이터, 인터뷰 기록, 직접 촬영한 영상들까지 정리된 그의 노트북에는 대한민국의 3가지 자원이라는 제목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From GRF 2025 조직위원회 Subject 발표 주제에 대한 형평성 검토 요청. 다니엘 하트만 교수님께 귀하의 발표 주제가 기존 자원학의 기준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으며 자원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하여 학술적 혼동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일부 위원에게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발표 슬라이드의 구조 및 용어에 대한 사전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그는 순간 숨이 막혔다. 사실상 발표 내용 수정 압박이었다. 다니엘은 깊은 한숨을 쉬며 생각했다. 역시 아직은 이 담론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건가?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직접 한국의 한 학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한강대학교의 동료였던 정태훈 박사였다. 현재는 대한민국 국책연구소의 선임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던 그는 전화를 받자마자 반가워했다. 하트만, 무슨 일인가요? 서울 오셨다면서요. 다니엘은 메일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며 속내를 털어놓았다. 내가 한국을 너무 감정적으로 본 건 아닐까? 자원이라는 단어를 내가 너무 낭만적으로 사용한 건 아닐까? 정 박사는 웃으며 말했다. 하트만,
그건 우리가 20년 전에도 했던 고민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이 처음 한국에서 강의했을 때 했던 말. 국가는 자원보다 더 깊은 무언가로 지속된다고. 당신은 지금 단지 그것을 한국을 통해 증명해내려는 겁니다. 그 말에 다니엘은 눈을 감았다. 20년 전의 그 순간 그의 입에서 무심코 흘러나왔던 말이 다시 가슴을 찔렀다. 국가의 진짜 자원은 어디에 있는가? 다니엘은 발표 하루 전날 발표 준비를 마치고 잠시 광화문 광장을 찾았다. 밤하늘 아래 서 있는 세종대왕 동상 앞. 그 앞을 바쁘게 지나가는 시민들. 수학 문제집을 들고 엄마 손을 잡은 초등학생, 배달, 가방을 메고 뛰는 청년, 퇴근 후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직장인. 그는 그들의 표정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이 나라의 자원은 숫자가 아니라 의지와 가능성이구나. 그때 그의 옆에 한 중년 남성이 앉았다. 그도 광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매일 앉아 쉬어요. 여기 오면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지거든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에게 이곳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 남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저는 자영업자예요. 코로나 땐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도 나라에서 지원이 있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때 느꼈어요. 나 혼자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요. 그 말은 다니엘의 마음에 전율처럼 울렸다. 이건 단순한 인터뷰가 아니라 국가의 집단 의지가 현실로 드러난 목소리였다. 그는 다시 프레젠테이션 문서를 열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하나 더 추가했다. 사진 세종대왕 동상 앞에 앉아 책을 읽는 청년. 한국의 자원은 지금도 자라고 있다. 조용히, 꾸준히, 끈기 있게. 제네바로 돌아온 다니엘은 그 어떤 수정도 하지 않은 발표 원고를 그대로 들고 회의장으로 향했다. 스텝이 슬라이드 최종본을 확인하자며 물었다. 수정본을 내신다더니 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지금의 발표가 가장 정확한 한국의 실체입니다. 그는 단상 위에 다시 섰다. 그리고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이번 발표는 자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다시 쓰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껏 보이는 것만 자원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그 반대편에서 자원을 만들었습니다. 제네바 컨벤션 센터. 다니엘 하트만 교수의 마지막 발표가 시작되었다. 그는 강단 위에 선 채로 잠시 관객을 바라봤다. 수백 명의 눈이 그의 입술을 주시하고 있었다. 긴장감이 공기 속에 맴돌았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세 가지 자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통적 자원 없이도 어떻게 세계의 중심으로 올라섰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자원 시민성. 그는 영상 하나를 틀었다. 서울의 지하철 플랫폼. 누군가가 쓰러지자 승객들이 달려가 돕는 장면. 학생이 노인을 부축하고 퇴근길 직장인이 아이를 안고 계단을 내려주는 모습. 이 나라의 가장 큰 자원은 사람입니다. 교육과 공동체 의식 속에서 자라난 시민들. 이들은 단지 기술자가 아닌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자원 공공 시스템. 다니엘은 한국의 공공의료 체계, 국민건강보험, IT 기반 행정 시스템을 차례로 소개했다. 진료비가 단돈 몇천 원으로 해결되고 온라인으로 병원 예약이 가능하며 공공 와이파이가 구석구석까지 닿는 나라. 그는 이 체계를 국민이 만든 국민을 위한 보이지 않는 기반 시설이라 설명했다. 공공성이 곧 자산입니다. 한국은 이 자산을 모두를 위한 시스템으로 변환시킨 국가입니다. 세 번째 자원 집단의지. 마지막으로 그는 광화문 광장에서 만난 자영업자의 이야기를 전했다. 코로나로 무너졌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운 그 사람의 말. 나 혼자 잘 살 수 없는 나라라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말이 화면 위에 자막처럼 떠올랐다. 대한민국의 세 번째 자원은 개인을 넘어선 집단의지입니다. 단기간의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국민적 합의. 그것이 이 나라를 자원 없는 강국에서 자원을 스스로 창출하는 나라로 만든 핵심입니다. 발표가 끝났다. 그는 단상에서 내려와 청중과 눈을 마주쳤다. 한동안 조용하던 회의장은 곧 노래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다.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났고 몇몇 학자는 눈가를 훔쳤다. 알마드 박사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다니엘에게 다가왔다. 하트만, 당신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군요. 우리가 그동안 자원이라는 말을 너무 좁게 써왔던 건 아닌지. 그 순간 다니엘은 느꼈다. 이 발표는 단순한 이론 제시가 아니었다. 한국이라는 사례를 통해 세계에 새로운 질문을 던진 선언이었다. 비행기를 타기 전 다니엘은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들른 장소를 스마트폰 앨범에서 꺼내 다시 보았다. 노을 진 한강변, 산책하는 가족들, 벤치에서 조용히 음악을 듣던 청년. 그 안에는 분명 어떤 가능성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한국은 나에게 새로운 세계관을 주었습니다. 자원이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거지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사람 안에 존재한다는 진실. 다니엘은 하버드로 돌아온 후 학기 첫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올해 수업의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자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나는 한국에서 미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단지 반도체, K-팝, 김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겨진 진짜 자원은 사람이며 그들이 만들어낸 시스템과 집단의지가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진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1초면 충분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음 따뜻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감동 피플이었습니다.